만약 배가 산을 오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중국의 한쪽 구석에서는 이게 공상 과학 소설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거대한 선박들이 마치 물이 산 위로 솟구쳐 흐르는 것처럼 중력을 거슬러 수십 미터 상공으로 솟아오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숨겨진 기술은 무엇일까요? 함께 알아볼까요? 하지만 배가 어떻게 산을 오르는지 알아보기 전에 왜 유독 중국이 이런 위협을 달성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1. 중국의 압도적인 수력 발전. 중국에서는 물을 쌓고 물기를 내고 산 너머로 밀어냅니다. 중국은 수력 발전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설비 용량인 1360기가와트 중 거의 3분의 1에 달하는 약 391기가와트를 생산합니다. 이 힘의 중심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소인 산샤댐이 있습니다. 무려 22.5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죠. 이 댐은 마치 현대판 만리장성처럼 양쯔강을 가로질러 거대한 물의 힘을 에너지로 바꿉니다. 바로 뒤를 잇는 것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바이어탄 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소 5개가 모두 중국에 있답니다. 하지만 중국은 단순히 댐만 짓는 게 아닙니다. 강을 운송 경로로 탈바꿈시키고 있죠. 기술자들은 배가 산을 넘어 떠다닐 수 있도록 하는 계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때는 공상 과학 소설처럼 들렸지만 이것은 현실이 되었고 상품과 사람, 그리고 에너지가 이동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늘만을 위해 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이 선박 고속도로가 되고 강이 국가에 동력을 공급하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죠. 그렇다면 배는 정확히 어떻게 산을 오르는 걸까요? 그 비밀은 공상 과학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획기적인 공학 기술에 있습니다. 2. 공학의 경이 선박 리프트의 등장. 중국의 구이저우성에 있는 핑탕댐에서 멀지 않은 곳, 놀라운 선박 한 척이 높은 건물로 다가가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내부 메커니즘은 리프트 케이블, 쌍으로 된 드럼줄, 그리고 기어박스 등으로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양쪽에서 보면 마치 고층 빌딩의 엘리베이터처럼 작동하죠. 그 규모와 기계 장치 때문에 과정이 느리게 보일 수 있지만 이 시스템은 매우 효율적입니다. 설계자들에 따르면 이 리프트는 500톤급 선박을 약 10분 만에 올리거나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일반적인 여객선 한 척이 출발 위치에서 단 몇 분 만에 들어 올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리프트의 최대 용량은 1800톤이지만 더 무거운 선박은 이동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도 불평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 구조물은 수위에 따라 선박을 최대 72m 높이까지 들어 올릴 수 있으니까요. 어느 기준으로 보아도 이는 약 20층 높이의 건물과 맞먹는 인상적인 공학적 성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산 너머로 무언가를 옮길 수 있는 리프트를 만들 수 있다면 무엇을 옮기고 싶으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남겨주세요. 하지만 한 번의 리프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리프트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상황은 훨씬 더 특별해집니다. 3. 3중 리프트 시스템. 어떤 사람들은 이 댐의 리프트 시스템을 놀라운 공학적 위협 혹은 현대의 경이로움이라고 묘사합니다. 보트 리프트는 여러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왔지만 이 특정 시스템이 특별한 이유는 리프트가 하나가 아닌 3개나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리프트를 통과한 후 두 번째 리프트가 선박을 훨씬 더 높은 최대 127m까지 끌어올립니다. 작동 방식은 전체적으로 유사합니다. 선박이 안으로 들어와 시스템이 작동하기를 기다리면 댐의 엘리베이터 시스템에 의해 들어 올려집니다. 선박은 총 199m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이를 시각적으로 설명하자면 약 60층 높이의 건물과 맞먹는 높이입니다.
이는 139m 높이의 기자의 대피라미드나 그보다 훨씬 낮은 자유의 여신상과 같은 상징적인 건축물들보다도 훨씬 높은 것입니다. 첫 두 개의 리프트를 오른 후 선박은 댐 뒤의 물에 도달하기 위해 다시 내려가야 합니다. 이 시스템에는 수위에 따라 선박을 최대 47m까지 내리는 마지막 리프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설비는 강을 자유롭게 항해하는 것만큼 빠르거나 유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척의 선박이 동시에 이동할 수 있는 자유로운 강과 달리 한 번에 한 척의 배만 들어 올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은 효율적인 흐름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 선박이 리프트를 마치면 다른 선박이 바로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강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지만 기술자들은 이 혁신적인 통로를 따라 교통이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최대한 최적화했습니다. 세 개의 리프트와 수로의 조합 덕분에 이 구조물은 복잡한 지형을 관리 가능한 경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는 현대 중국공학의 인상적인 성과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마 궁금해하실 겁니다. 험준한 지형을 가로질러 여러 개의 리프트를 어떻게 속도를 늦추지 않고 연결할 수 있었을까요? 4. 불가능을 해결하다 하지만 리프트들 사이에는 해결해야 할 구간이 있었습니다. 많은 전통적인 수로 시스템에서는 이를 관문을 이용해 관리합니다. 관문은 선박이 산악 지형을 오를 필요 없이 최소한의 추가 기반 시설로 한 수위에서 다른 수위로 점진적으로 오르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관문만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대신 기술자들은 세 개의 리프트 시스템을 연결해야만 했습니다. 해결책은 산악 지형을 통해 리프트들을 잇는 개방형 수로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로는 고대부터 존재해왔지만 이를 현대의 산악 선박 운송로에 통합하는 데에는 정교한 계획과 공학기술이 필요했습니다. 리프트 시스템 자체도 더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었지만 중국 기술자들은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들은 첨단 터널 굴착 장비를 사용하여 산을 통과하는 터널을 건설함으로써 경로의 두 번째 구간을 완성했습니다. 그 결과 산 내부에 2.3km 길이의 터널을 포함하는 연속적인 수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완성하는 데는 약 7,77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500억 원이 들었습니다. 이제 선박들은 이 복잡한 지형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통과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훨씬 더 어려웠을 일입니다. 이 혁신적인 경로는 주로 2003년에 건설을 시작하여 이 지역의 주요 기반 시설이 된 피탄댐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산악 환경에서 강도와 효율성으로 알려진 아치형 댐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요? 단순히 편의를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지형이 너무 험해서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걸까요? 더 알아보기 전에 듣고 계신 모든 분께 10초만 특별히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혹시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더욱더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5. 이 시스템을 필요하게 만든 댐 최근에 건설된 다른 중국 댐인 바이어탄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바이어탄 댐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유사한 지역에 위치해 있죠. 하지만 오늘의 초점은 더 작은 댐에 있습니다. 독특한 항해 시스템을 갖춘 이 구조물은 높이가 232.5m, 길이가 557.1m에 달합니다. 반면 바이어탄 댐은 높이가 289m, 길이가 709m에 이릅니다. 발전량 측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이어탄 수력 발전소는 총 용량이 16,000메가와트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발전소 중 하나입니다. 이에 비해 앙까라강 발전소는 연간 생산량이 변동적이며 용량은 3,000메가와트입니다. 바이칼 발전소가 약 6240kWh를 생산하는 반면
앙카라 발전소는 보통 1000kW시 미만을 생산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시설들은 규모나 생산량 면에서 세계적으로 주목할 만하지 않을 수 있지만 배가 산악 지형을 통과할 수 있게 하는 항해 시스템은 여전히 주목할 만한 혁신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왜 에너지 생산량만으로는 두드러지지 않는 프로젝트에 그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자금을 투자했을까요? 핵심적인 이유는 댐이 위치한 도전적인 지리적 환경에 있습니다. 부지가 너무 협소하고 험준해서 전통적인 관문 시스템은 실현 불가능했습니다. 댐이 건설되면 자연스럽게 강의 흐름이 바뀌어 한쪽의 수위는 높아지고 다른 쪽의 흐름은 제한됩니다. 이는 뚜렷한 높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고도 변화가 항상 극심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그 차이가 너무 커서 단일 보트 리프트로는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그런 리프트는 너무 높고 느리고 잠재적으로 안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지형을 항해하기 위해서는 더 복잡한 시스템이 필요했고 이는 댐의 생산량 수치보다 공학적 도전을 더 부각시킵니다. 이 해결책의 필요성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고도만큼이나 위험 부담이 큰 구이저우의 산들로 시야를 넓혀야 합니다. 6구이저우의 지리적 및 에너지적 맥락 우리가 살펴본 세 개의 보트 리프트 시스템을 갖춘 댐이 있는 구이저우성은 우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평균 고도가 약 1000m에 달하는 윙구이 고원은 고원, 산, 언덕, 그리고 분지로 이루어진 지형을 포함합니다. 이 지역의 약 92.5%가 험준한 산악지대여서 효율적인 교통 기반 시설을 구축하기가 어렵습니다. 수많은 강이 이 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댐이 건설될 때 항해는 종종 중요한 과제가 되며 삼중 리프트 시스템과 같은 혁신적인 해결책의 사용을 촉발합니다. 언뜻 보기에 이 위치에 댐을 짓는 것은 지형 때문에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수력발전 잠재력을 고려하면 이 인상은 바뀝니다. 구이저우는 약 18,745메가와트의 수력발전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중국에서 6위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성정부는 이러한 천연에너지 자산을 개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강을 따라 8개의 수력발전소가 있으며 합산 용량은 약 8,500메가와트에 달합니다. 이 수준의 설비 용량은 전략적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지도부는 부지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수력발전 기반 시설에 투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친환경 에너지 확대를 강조하는 중국의 국가 에너지 정책과도 일치합니다. 2030년까지 중국은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상당히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는 재생에너지가 전체 에너지 믹스의 주요 부분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이저우의 강들은 국가계획의 핵심 기여자입니다. 구이저우의 넥토강에 관해서는 수력발전 운영에 방해되지 않도록 선박의 경로를 변경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을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양쯔강의 지류인 우강은 이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양쯔강은 유라시아에서 가장 긴 강이며 수량으로는 세계 세 번째, 총 길이로는 네 번째입니다. 한 나라 안에서만 흐르는 강 중 가장 길며 중국 영토의 약 5분의 1을 차지합니다. 중국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이 강 근처에 살고 있으며 양쯔강 삼각주가 국가 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등 이 수로의 중요성은 엄청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이 수상 기반 시스템이 도로나 철도에 비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7. 물 대 트럭. 리프트가 중요한 이유. 중국은 승객뿐만 아니라 화물을 위한 광범위한 교통망을 개발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연결되지 않은 지역들은 이 확장되는 기반 시설에 합류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이저우성은 우강 덕분에 이러한 점에서 독특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강은 수상 운송을 통해 지역 통합을 지원하는 주요 지류입니다. 이 개발의 핵심 요소는 연간 최대 292만
8,000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구이저 리프트 시스템입니다. 이 용량은 이 지역의 화물 이동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상품을 세미 트레일러나 화차로 운송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종종 덜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트럭은 약 22에서 25톤을 운반합니다. 평균을 23톤이라고 가정해보죠. 이와 대조적으로 시스템에 의해 들어 올려지는 단일 선박은 약 100톤을 운반할 수 있으며 이는 최대 한계치도 아닙니다. 단 한 척의 바지선이 수십 대의 트럭을 대체할 수 있어 더 확장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구이저우의 산악 지형에서 도로로 상품을 운송하는 것은 큰 어려움을 동반합니다. 좁은 도로와 다리 때문에 대형 트럭과 일반 차량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경로를 건설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트럭이 이러한 길을 운행하게 되면 상당한 물류 및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상 운송은 실용적인 대안을 제공합니다. 바지선과 화물선은 또한 기차보다 연료 효율이 더 높습니다. 또한 산악 지역을 통과하는 철도 기반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기차도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험준한 지역에서의 전반적인 효율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수상 운송은 강력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인상적이긴 하지만 가장 크거나 대담한 것도 아닙니다. 전설적인 산샤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8. 비교. 산샤댐 대 세계 선박 리프트 건설과 관련된 어려움과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달성했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는 이제 한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었던 선박이 산악 지형을 넘어 여행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공학의 사례를 갖게 되었습니다. 최대 1,800톤 무게의 선박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이 리프트들은 주요한 기술적 성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국에서 가장 큰 시스템도 아닙니다. 산샤댐에는 약 3,000톤의 용량을 가진 훨씬 더 강력한 리프트가 있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난 선박 리프트 중 하나를 대표합니다. 이러한 대규모 리프트는 엄청난 능력을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플랫폼은 길이가 약 122m, 폭이 약 18.3m인 선박용 수조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략 올림픽 규격 수영장 4개 분량의 부피와 맞먹습니다. 이 리프트는 수조를 113m 높이까지 들어 올려 일반 선박과 대형 화물을 모두 운송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시스템은 아니어서 한 번에 리프트를 완료하는 데 약 40분이 걸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작업을 수행합니다. 단 하나의 수조로 극도로 무거운 선박을 상당한 높이까지 들어 올리는 것을 고려하면 그 효율성은 인상적입니다. 이 시스템의 공학 기술에는 여러 안전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개의 구동 장치 세트가 대칭적으로 배열되어 내 모서리에서 수조를 안정시킵니다. 이 설계는 수조 내 물의 움직임으로 인한 기울어짐이나 불균형을 방지하고 전복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또한 이 리프트는 지진을 포함한 비상 상황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충격 흡수 부품이 구조물에 내장되어 진동을 분산시키고 지질력을 구조기둥으로 유도하여 손상이나 붕괴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설치 이후 이 리프트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산샤항해 공사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대매 처리량은 8,410만 톤에 달해 전년 대비 9.32% 증가하며 새로운 역사적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우리는 산을 항해하는 배와 언덕에 숨겨진 거대한 엘리베이터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9.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산샤댐 엘리베이터가 건설되기 전 선박들은 댐 옆에 있는 2개의 5단계 관문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과하는 데는 약 4시간이 걸렸죠. 중국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단 40분 만에 선박을 들어 올리는 엘리베이터를 건설했습니다. 이 업그레이드는
중국 경제의 핵심 수로인 양쯔강의 운송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각 관문실은 길이가 약 280m, 너비가 35m, 깊이가 5m로 최대만 톤급 선박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 관문들은 지역 무역 성장에 주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연간 1억 톤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이미 그 수치를 넘어섰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도 비슷한 혁신이 나타났는데 바로 폴커크 휠입니다. 2002년에 건설된 이 시설은 거의 70년 동안 분리되어 있던 두 개의 주요 운하를 다시 연결했습니다. 켈트족의 도끼, 배의 스크류, 그리고 고래의 흉곽 모양을 한 최종 디자인은 각각 300톤의 물을 담는 두 개의 곤돌라를 사용하여 최대 600톤을 들어 올립니다. 배가 물에 들어가면 자신의 무게만큼의 물을 밀어내기 때문에 곤돌라들은 균형을 유지하며 이는 시스템을 매우 에너지 효율적으로 만듭니다. 이 시스템은 물 주전자 8개를 끓이는 데 필요한 정도의 전력으로 작동합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도 꼭 확인해보세요. 저희가 가져오는 콘텐츠를 분명 좋아하실 겁니다. 다음에는 어떤 나라를 탐험해봤으면 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